호랑이가 된 삼장법사. 소매 속에 천지를 품는 묘법. 한편 진원대서는 원시천종의 궁전에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다가 그날 아침에 일찍 오장간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오장간의 당도에 보니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동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군.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벌써 청소를 다 해놨으니. 진원대서는 이렇게 감탄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동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한참을 찾아보니 두 동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방 안에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것을 본 진원대서는 너무 화가 났다. 분명 어떤 못된 놈이 장난을 친 게로군. 어떤 놈인지 알아내야 해. 진원대서는 곧 주문을 외우고 두 동자의 얼굴에 물을 퍼부었다. 그러자 동자들은 눈을 번쩍 떴다. 잠에서 깬 두 동자는 진원대성과 동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울음을 터뜨렸다. 스승님, 도둑이 들었습니다. 스승님의 친구라고 하는 당나라에서 온 중놈은 아주 못된 놈. 자, 침착하게 이야기해라. 그러자 두 동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과 뒤뜰에 있는 귀한 인삼과 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진원대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다. 뭐라고? 이런 못된 놈들. 내 이놈들을 당장 잡아오마. 너희들은 어서 형벌을 줄 채비를 해놓거라. 그는 즉시 바람을 타고 휘잉하고 바람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한 번에 천리를 날아갔는데도 삼장법사 일행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진원대서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자 아득히 먼 곳에 소나무 그늘 아래에 삼장법사 일행이 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삼장법사 일행은 하룻밤 내내 걸어서 겨우 200리밖에 가지 못했는데 진원대서는 한 번 구름을 타고 천리 앞까지 갔던 것이다. 진원대서는 구름에서 내려 몸을 한번 휙 돌려서 돌을 닦으며 돌아다니는 승려의 모습으로 둔갑했다. 그러고서 삼장법사 곁으로 태연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반갑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십니까? 네, 저희들은 당나라의 승려입니다.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도중에 저희 절에 들르셨겠군요. 당신의 절이라면 만수산의 오장간 말입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만 있던 손오공은 그 승려를 의심스럽게 노려보며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우리들은 저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그러자 진원대서는 손오공을 향해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 못된 원숭이 놈, 내 놈이 나를 속이려 드는 게냐. 내 인삼과 나무를 원래대로 해놓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없애버릴 테니. 손오공은 벌컥 화를 내며 여의봉을 휘둘러 진원대선을 정면에서 내리쳤다. 진원대선은 휙 하고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손오공도 구름을 타고 쫓아가서 마구 여의봉을 휘두르며 진원대선을 덮치려고 하자 진원대선은 술이 달린 지팡이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소매 속에 천지를 품는 묘법을 써서 옷소매를 벌리고 삼장법사 일행은 물론 백마까지 모두 그 안에 넣어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오장간으로 향했다. 절에 도착한 진원대서는 소매 속에서 삼장법사 일행을 마치 인형이라도 집어내듯이 하나하나 꺼내어 본전 기둥에 하나씩 묶어두도록 명령했다. 제자들은 그들을 본전 기둥에 묶고 가죽 채찍을 가지고 와서 물었다. 스승님, 어느 놈부터 칠까요? 그러자 진원대선이 말했다. 삼장법사부터 치도록 해라. 못된 생각을 한 놈은 바로 저놈이니까. 이 말을 들은 손오공은 깜짝 놀랐다. 아무런 묘법도 모르는 삼장법사가 그대로 매를 맞으면 큰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곧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사부님은 아니오. 인삼가를 훔친 것은 나요. 그리고 그것을 먹은 것도 나고 나무를 쓰러뜨린 것도 나요. 그런 나를 먼저 때리지 않고 우리 사부님을 먼저 때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소. 호, 못된 원숭이 놈. 그럴듯한 말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먼저 저 녀석을 흠씬 두들겨 패거라.
제자들은 즉시 있는 힘을 다해 손오공을 때렸다. 손오공은 인상과 열매의 숫자와 같은 30대를 맞았다. 그러나 손오공은 몰래 주문을 외워 자신의 장단지를 강철로 바꿔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았다. 30대를 때리는 동안 이윽고 점심때가 되었다. 그러자 점심을 먹고 다시 나온 진혼대선이 소리쳤다. 이번에는 삼장법사를 쳐라. 저 원숭이 놈이 말썽을 부린 것도 모두 다 삼장법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니까. 손오공은 또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그렇지 않소. 인상가를 훔쳤을 때 우리 사부님은 본당에 계셔서 아무것도 모르셨소. 게다가 만약 우리 사부님께 죄가 있다 해도 제자가 스승 대신 맞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그러니 내가 대신 맞겠소. 못된 짓을 한 놈치고는 아주 충성심이 강하구나. 좋다. 얘들아, 저 녀석을 사정없이 때리거라. 손오공은 또 30대를 맞았다. 손오공의 장단지는 맞아서 거울처럼 빛이 날 정도로 반들반들해졌지만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점점 해가 저물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자. 내일 다시 저놈들을 치기로 하겠다. 진혼대선은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쉬었다. 한편 삼장법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때문에 나까지 이런 일에 말려들었다. 게다가 오공이 그렇게 심하게 맞았으니. 그러자 손오공은 웃는 얼굴로 속삭였다. 사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곧 여기서 빠져나갈 거니까요. 뭐라고요? 오공 형님, 또 일을 벌일 셈이요.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데 어떻게 도망친단 말이오. 저팔계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소리치자 손오공이 말했다.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잘 봐라. 조금 후에 보여줄 테니까. 이윽고 한밤중이 되어 진혼대성과 그의 제자들이 모두 잠들자 손오공은 자신의 몸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밧줄에서 빠져나갔다. 사부님, 가시지요. 손오공은 즉시 삼장법사의 밧줄을 풀고 말했다. 그러자 저팔계와 사오정이 소리쳤다. 형님, 우리들은 이대로 두고 사부님과 둘이서만 갈 생각이오. 조용히 해라. 지금 풀어줄 테니까. 손오공은 저팔계와 사오정의 밧줄도 풀어주고 나서 말을 끌고 나와 모두 함께 오정관문을 나서게 되었다. 손오공은 저팔계를 향해서 말했다. 팔계야, 저쪽에 축 늘어진 소나무가 있지. 가서 4가지만 꺾고 오너라. 그러자 저팔계가 뒤뚱거리며 뛰어가 소나무 가지 4개를 꺾어왔다. 손오공은 그 가지를 하나하나 밧줄로 묶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고 혀끝을 깨물어 그 피를 소나무에 묻히며 소리쳤다. 변해라. 그 순간 4개의 소나무 가지는 삼장법사 일행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한 데다가 말귀까지 알아듣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삼장법사 일행은 오장간을 빠져나와 그날 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다. 이윽고 날이 밝았다. 오장간에서는 진혼대선이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 순으로 치고 마지막으로 손오공을 치라고 했다. 마침 그때 길을 서두르고 있던 손오공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차! 손오공이 소리쳤다. 왜 그러느냐? 삼장법사가 놀라서 물었다. 그 4개의 소나무 가지를 우리 4사람의 모습으로 바꿔놓았습니다만 어제 때렸으니 오늘은 때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또 때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몸이 떨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통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오장간에서 삼장법사 일행을 채찍으로 때리던 제자들은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삼장법사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때리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것은 4개의 소나무 가지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못된 원숭이 놈. 소나무 가지로 나를 속였군. 좋다. 이번에야말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진혼대선은 즉시 구름을 타고 삼장법사 일행을 뒤쫓아갔다. 한참을 가다가 드디어 그들을 찾아냈다. 손오공, 내 이놈. 감히 도망을 치다니. 어서 내 인상과 나무를 원래대로 해놓지 못하겠느냐. 진혼대선이 병력같이 소리쳤다. 우와, 이제 큰일 났다. 결국 들키고 말았어.
저팔계는 비명을 지르며 날뛰었으나 손오공은 태연했다. 사부님, 잠시 이곳에 가만히 계십시오. 잠깐 가서 저놈을 혼내주고 올 테니까요. 손오공은 저팔계와 사오정을 데리고 진원대선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일제히 자신들의 무기를 들고 진원대선을 향해서 덤벼들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러나 진원대선은 지팡이 하나로 그들을 아주 가볍게 상대하다가 곧 소매를 벌려 또다시 삼장법사 일행은 물론 백마와 진까지 모두 그 속에 싸서 오장간으로 돌아왔다. 진원대선과의 묘법 대결. 오장간으로 돌아온 진원대선은 소매 속에서 모두 꺼내어 마당에 팽개쳤다. 그리고 손오공은 따로 묶어두고 나머지 3명을 긴 자루에 넣어 둘둘 말았다. 그러고 나서 그 자루에 오치를 해두었다. 3사람은 온몸이 오투성이가 된 채 목만 밖으로 삐죽 내밀어져 있었다. 여보시오, 선생. 아래쪽에도 위처럼 구멍을 내주시오. 오줌이 마려워 죽을 지경이요. 저팔계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진원대선은 큰 가마솥을 가져오게 해서 그 안에 하나 가득 기름을 넣고 밑에 나무를 잔뜩 쌓아 불을 지피게 했다. 기름이 부글부글 끓으면 손오공을 집어넣어 튀김을 만들어라. 그러자 손오공은 낄낄거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거 참 고마운 일이군. 오랫동안 목욕을 못해서 몸이 근지러워 죽을 지경인데 아주 잘 됐어. 이윽고 기름이 끓기 시작하자 손오공은 묘법을 써서 밧줄에서 빠져나가 가까이에 있는 돌로 만든 개를 자신의 몸 대신으로 해놓고 자신은 구름을 타고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자, 이제 기름이 끓느냐. 그렇다면 어서 손오공 녀석을 데리고 와서 가마솥 속에 쳐넣어라. 진원대선이 이렇게 명령했다. 그러자 진원대선의 제자 4명이 손오공을 안아 올리려고 했다. 그런데 손오공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4명이 더 와서 8명이 힘을 합쳐 들어올렸다. 그래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거기다 또 4명이 더 와서 함께 들어올렸다. 그러나 역시 소용이 없었다. 이 녀석, 몸은 쬐꼬만 게 왜 이리 무거워? 결국 20명이 겨우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손오공을 기름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마솥 속에 풍덩하고 던졌다. 그런데 그만 가마솥 밑이 콸콸 소리를 내면서 기름이 새어나갔다. 손오공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돌로 만든 개였기 때문이다. 진원대선은 마구 화를 내며 소리쳤다. 좋다.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이번에는 삼장법사를 튀김으로 만들겠다. 다른 가마를 가져오너라. 공중에 있던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했다. 이크, 큰일 났네. 보통 사람인 사부님을 기름 속에 넣으면 끝장인데. 손오공은 서둘러 구름에서 내려와 진원대선을 향해서 한 번 절을 하고 나서 말했다. 사부님은 안 돼요. 내가 대신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겠소. 그러자 진원대선은 소리쳤다. 이 못된 원숭이 놈아. 가마솥을 부수고도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게냐. 그런 게 아니오. 실은 나도 모처럼 기름기를 듬뿍 맛보게 되어 좋아하고 있었소. 그런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소. 가마솥 속에 오줌을 넣으면 귀한 기름을 요리에 쓸 수 없을 것 아니오. 그래서 가마솥을 부순 것이오. 자, 이제 오줌을 넣었으니 가마솥 속에 들어가도 좋소. 우리 사부님 대신 나를 기름 속에 넣어주시오. 진원대선은 이 말을 듣고 껄껄대며 웃었다. 그리고 손오공 옆으로 가까이 가서 그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대단하구나. 너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솜씨에 감탄했다. 그러나 내 귀중한 나무를 못쓰게 망쳐놓은 것은 너무 장난이 지나쳤다. 그것만 다시 원래대로 해놓는다면 너와 의형제를 맺기로 하마. 그런 것이라면 걱정 마시오. 그런데 나무를 살려놓기만 한다면 정말로 사부님을 풀어주실 거요. 정말이고 말고 어서 나무나 살려놓아라. 진원대선은 손오공을 믿고 삼장법사 일행을 풀어주었다. 손오공은 진원대선 앞에 무릎을 꿇고 3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청했다. 허락을 받은 후 손오공은 삼장법사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부님, 3일 동안 신선히 살고 있는 섬나라를 찾아다녀서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법을 배워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겠느냐? 삼장법사는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충분합니다, 사부님. 만일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주문을 외워 제 머리를 아프게 만드십시오. 알았다. 손오공은 삼장법사의 허락을 받자마자 곧 구름을 타고서 떠났다. 번개보다도 더 빨리 날아 제일 먼저 동해에 있는 신선의 섬인 복례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백운동 밖에 소나무 그늘 아래서 세 사람의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복성, 녹성, 수성이었다. 손오공은 즉시 가까이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세 노인은 손오공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서 물었다. 아니, 당신은 제천대성이 아니오. 어떻게 이곳에 왔소이까? 실은 긴히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손오공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하고 인상과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했다. 저런, 우리들은 죽은 새나 짐승이나 벌레를 살릴 수 있는 선단은 가지고 있지만 인상과 나무를 살리는 약은 가지고 있지 않소. 그 인상과 나무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신성한 나무라 좀처럼 살리기 어려울 것이오. 그러자 손오공은 너무도 실망을 했다. 그런 손오공의 모습을 보고 가엾게 여긴 그들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곳에는 없지만 어딘가 다른 곳에는 있을 것이오. 다른 곳을 찾아보시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 말고. 제게는 3일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부님은 아주 엄격하신 데다가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만 잘못을 저지르면 곧 긴고주라는 주문을 외워서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부에게 잘 부탁해 드리이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손오공은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또다시 구름을 타고 동해신선의 섬 중의 하나인 방장산으로 날아갔다. 그는 방장산에 도착해 신하들의 안내로 동화제군의 궁전으로 정중하게 안내되었다. 동화제군을 만난 손오공은 지금까지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인상과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묘약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동화제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게는 구전태을선단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있으나 죽은 나무를 다시 살릴 수는 없소. 게다가 보통 나무도 아니고 그런 인상과 나무는 매우 진귀한 나무라오. 이곳에도 없단 말인가. 손오공은 동화제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곧 구름을 타고서 이번에는 동해신선의 섬 중의 하나인 영주도로 날아갔다. 그곳에서는 9명의 노인이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주 어린 얼굴에 학처럼 흰 피부를 가진 신선들로 손오공과는 안면이 있었다. 손오공은 즉시 가까이 다가가 의논을 해보았지만 9명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런 약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손오공은 또다시 실망하고 고나는 신선주를 한 잔 마시고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 관음보살이 있는 남해의 낙가산으로 구름을 타고 날아갔다. 구름에서 내려 걷고 있자 대나무 숲속에서 나타난 수산 대신이 손오공을 불렀다. 이봐 오공, 어디에 가는 겐가? 그 무례한 말투에 기분이 상한 손오공이 휙 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다름 아닌 전에 흑풍산에서 한판 싸움을 벌였던 곰요괴였다. 아니 이 녀석이. 그때 내가 너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이 세상에 있지도 못해. 관음보살님의 제자가 된 것도 내 덕분이 아니냐. 그런데 어디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아, 죄송합니다. 실은 관음보살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를 마중하러 온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의 안내를 받아 관음보살이 있는 곳으로 갔다. 관음보살은 손오공의 이야기를 듣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을. 손오공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었다. 어휴, 이제야 겨우 찾았군. 보살님이 가지고 계신 걸 모르고. 이 항아리에 있는 감노수는 인상과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그 항아리를 들고 앞장서고 손오공은 그 뒤를 따라갔다. 관음보살과 손오공이 오장간에 도착하자 관음보살은 뒤쪽 정원으로 들어가서 말했다.
오공아, 손을 내밀어라. 그러고서 버드나무 가지에 감노수를 묻혀 손오공의 손바닥에 주문 부적을 쓰고 그 손을 인상가 나무 뿌리 밑으로 넣으라고 했다. 손오공은 관음보살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곧 뿌리 밑에서 푸른 물이 솟아나왔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일으켜 세우고 뿌리에 흙을 돋우었다. 그러자 관음보살이 옷그릇에 담긴 푸른 물을 버드나무 가지로 나무 근처에 구석구석 빠짐없이 뿌렸다. 그러자 나무는 다시 살아나서 푸른 잎사귀를 늘어뜨렸다. 게다가 인상가가 주렁주렁 열렸다. 진원대서는 크게 기뻐하며 곧 10개의 인상가를 따서 나누어 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살님. 이제야 귀한 나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 개씩 드시지요. 삼장법사도 이번에는 한 개를 먹었다. 이윽고 관음보살이 돌아간 후 진원대성과 손오공은 아주 마음이 맞는 친구가 된 듯했다. 그러나 삼장법사 일행은 갈 길이 급했기 때문에 뿌리치다시피 해서 곧 서쪽으로 출발했다. 타문당한 손오공. 삼장법사 일행은 쉬지 않고 서쪽으로 나아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또다시 그들 앞에 높은 산이 나타났다. 손오공은 제일 앞에 서서 여의봉으로 우거진 풀숲을 헤치며 길을 만들고 일행은 그 뒤를 따라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삼장법사가 말했다. 오공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어서인지 몹시 배가 고프구나.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너라. 사부님도 참, 이 산중에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는 말씀입니까?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손오공이 이렇게 대답하자 삼장법사는 벌컥 화를 냈다. 이런 게으름뱅이 녀석, 뭐든지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어서 가서 구해오지 못할까? 손오공은 할 수 없이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적막한 첩첩산 중에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아득히 먼 남쪽 산 근방에 빨간 점 같은 것이 보였다. 그 점은 야생 복숭아 같았다. 손오공은 곧 삼장법사에게 돌아와 말했다. 사부님, 먹을 것이라곤 없는데요. 그런데 먼 남쪽에 복숭아 같은 것이 있긴 합니다만. 오, 그래. 불문에 귀의한 우리에게 복숭아 정도면 진수성찬이다. 당장 가서 따오너라. 삼장법사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손오공은 또다시 구름을 타고 복숭아를 따러 갔다. 그런데 이 산중에도 요괴가 살고 있었다. 요괴는 이미 삼장법사 일행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그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마침 요괴도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으려고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삼장법사 일행을 발견하자 군침을 삼키며 좋아했다. 수련을 하고 있는 중의 고기를 먹으면 불로 장생한다고 했겠다. 그래, 마침 잘 됐어. 오늘 아주 운이 좋군. 요괴는 당장 삼장법사 일행을 잡아먹으러 내려가려고 했다. 그런데 저팔계와 사오정이 삼장법사를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좋은 생각이 있다. 속임수를 써서 저놈들을 잡아야지. 요괴는 계곡으로 내려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자로 둔갑했다. 그러고는 항아리를 들고 삼장법사 일행 앞으로 걸어갔다. 저팔계는 여자를 보자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점잔을 빼며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어디로 가고 있는 게요?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네, 이것은 밥과 국수입니다. 저는 부처님 덕에 소원 성취를 했답니다. 너무 고마워서 스님께 먹을 것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 말을 들은 저팔계는 너무 좋아 춤을 추며 말했다. 사부님,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요? 오공 형님은 이 부근에 인가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원숭이 복숭아를 따러 간다고 해놓고서 지금쯤 잘 놀고 있을 겁니다요. 그러나 삼장법사는 왠지 그것을 곧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저팔계는 몹시 초조해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거참 이상하군. 사부님은 왜 먹을 것을 받지 않는 거지?
저팔계는 어떻게든 빨리 그것을 먹고 싶어 입을 우물거리다가 결국 자기가 나서서 여자에게 밥과 국수를 받았다. 그러고는 당장이라도 먹어치울 듯이 소란을 떨었다. 사부님, 아주 맛있겠는데요. 어서 드시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돌아오다가 그 특유의 빨간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던 중에 그 여자를 보았다. 손오공은 그녀가 변장한 요괴임을 알고 재빨리 내려와 여의봉을 휘둘러 정면에서 요괴를 내리쳤다. 갑자기 손오공이 여자를 내리치자 삼장법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손오공은 삼장법사가 놀라는 것에는 아랑곳 없이 계속 요괴를 두들겨 팼다. 그러나 요괴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여의봉 밑을 살짝 빠져나가 해시법을 써서 가짜 시체만 남겨놓고 진짜 몸은 잽싸게 도망쳤다. 아무것도 모르는 삼장법사는 너무도 화가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손오공에게 호통을 쳤다. 이 무슨 회개한 짓이냐. 이유도 없이 무고한 여자를 죽이다니.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괴입니다. 그 증거로 항아리 속을 보십시오.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니 여자가 쌀밥이라고 한 것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구더기였고 국수라고 한 것은 두꺼비였다. 그제서야 삼장법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저팔계는 계속 화를 내며 소리쳤다. 사부님, 오공 형님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는 그저 착한 백성임이 분명하다고요. 분명 오공 형님이 요술을 부려서 항아리 속에 있는 것을 저런 징그러운 곳으로 바꾸고는 사부님의 눈을 속이려는 거예요.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감히 나를 속이다니. 삼장법사는 다시 저팔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즉시 주문을 외웠다. 김고주, 김고주. 그러자 손오공은 곧 머리를 감싸지고는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 불문에 귀의했으면서도 어찌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게냐. 나는 그런 제자를 둔 적이 없다. 오늘로써 너는 파문이다. 어디로 가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자 손오공은 깜짝 놀라며 삼장법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싹싹 빌었다. 사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삼장법사도 가엾은 생각이 들어 용서해 주며 다짐을 했다. 앞으로 또 이 같은 짓을 하면 20번도 더 주문을 외울 테다. 한편 요괴는 간신히 공중으로 도망쳐 목숨을 구했으나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80살도 넘은 할머니로 둔갑해서 지팡이를 짚고 엉엉 울면서 다시 삼장법사의 일행 쪽으로 다가갔다. 저팔계가 할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쳤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할머니는 분명 오공 형님이 죽인 딸을 찾고 있는 것일 거야. 그러자 손오공도 고개를 돌려 얼른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멍청한 녀석. 아까 죽은 여자는 겨우 17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저 할머니는 적어도 80살 이상은 되어 보이잖아. 60살이 넘어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이냐. 이번에도 요괴임이 분명해. 손오공은 즉시 할머니 가까이로 다가가 요의봉으로 힘껏 내리쳤다. 요괴는 이번에도 전처럼 가짜 시체를 남기고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본 삼장법사는 너무 화가 났다. 내 이놈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삼장법사는 이렇게 소리치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20번도 더 주문을 외웠다. 손오공은 머리를 쥐고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소리쳤다. 아이고 내 머리. 아이고 머리야. 사부님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것은 사람을 가장한 진짜 요괴라고요. 아직도 함부로 입을 놀리는구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씩이나 죽이고서도 할 말이 있다는 게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오늘로써 너와의 인연을 끊겠으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래봬도 500년 전에는 화가산 수렴동의 대왕으로 받들어지던 몸입니다. 그런데 이런 흉측한 금고리 따위를 머리에 쓴 채로는 도저히 창피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몰골로 어떻게 부하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함께한 인연을 생각하셔서 부디 이 고리만은 빼주십시오.
나는 고리를 죄는 주문은 알고 있으나 벗기는 주문은 모른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그럼 지금까지처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손오공이 너무도 간곡하게 애원을 하자 삼장법사는 또 마음이 약해졌다. 그럼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주겠다. 그러나 만약 두 번 다시 그런 못된 짓을 하면 그때는 정말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장법사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다. 한편 요괴는 두 번의 실패로 손오공의 신통력에 내심 감탄하면서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요괴는 또 늙어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할아버지로 변신해 길가에 앉아 연부를 외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삼장법사는 크게 감탄했다. 과연 서쪽 나라는 다르구나. 저렇게 나이든 노인까지 불경을 숭상하고 있으니. 그러자 저팔계가 또 소란을 떨었다. 어휴, 정말 큰일 났어요. 저 할아버지는 분명 오공 형님에게 죽임을 당한 아내와 딸을 찾으러 나온 것이 분명해요. 이제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요. 바보 같은 녀석.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못해. 도대체 누굴 보고 그러는 거냐. 그런데 손오공은 그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는 이번에도 요괴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또 여의봉을 진 손에 힘을 주며 시치미를 뚝 떼고 노인 옆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불심이 대단히 깊으신 것 같군요. 그러자 요괴는 이번에는 손오공도 속아 넘어간 줄 알고 조금 느긋해졌다. 그러나 손오공은 이미 두 번이나 요괴를 놓쳤기 때문에 매우 분해하고 있었던 참이라 여의봉을 불끈 진 손을 높이 쳐들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추고는 생각했다. 잠깐, 내가 또 이 요괴놈을 죽이면 사부님은 또 호통을 치시며 주문을 외우시겠지. 어쩌지. 하지만 이놈을 없애지 않으면 사부님이 위험하지 않은가. 그래, 역시 놈을 없애는 게 나아. 뒷일이야 어떻게 되겠지. 잘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결심한 손오공은 번개처럼 요괴에게 달려들었다. 이 못된 요괴놈아. 감히 우리 사부님을 넘보다니.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손오공은 요괴가 방심하고 있던 틈을 타서 단 한 방에 보기 좋게 해치워버렸다. 삼장법사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말조차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러자 저팔계가 고소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나섰다. 손오공 나리, 혹시 머리가 돈 것 아니오. 반나절 동안에 3사람이나 죽이다니. 삼장법사가 다시 주문을 외우려고 하자 손오공이 애써 말리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사부님, 잠깐만요. 진정하시고 이것을 좀 보시라고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삼장법사가 손오공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니 그곳에는 백골이 드러누워 있는 것이었다. 삼장법사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지금 막 죽었는데 어떻게 벌써 백골이 된 게지? 이것은 시체에 홀령이 들어가서 요괴로 둔갑한 거예요. 제가 때려 눕히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거라고요. 자, 보세요. 등뼈에 백골 부인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삼장법사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손오공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저팔계가 또 말창견을 하고 나섰다. 사부님, 오공 형님은 분명히 사람을 죽였어요. 사부님께서 또 주문을 외우실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백골로 만들어 놓고 사부님을 속이려는 겁니다요. 삼장법사는 본래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성격이라 저팔계의 말을 그대로 믿고는 또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너무도 아파 참을 수가 없어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벌떡 일어나 앉아 소리쳤다. 사부님, 제발 그만하세요. 할 말이 있으시면 말로 하세요. 그러자 삼장법사가 호통을 쳤다.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느냐. 3사람이나 무고한 백성을 죽인 너를 더 이상 내 제자로 둘 수 없다. 썩 없어지거라. 그건 오해입니다. 이놈은 분명 요괴라고요. 감히 사부님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저 바보 같은 팔개 녀석의 말을 굳이 듣고 요괴를 물리칠 때마다 저를 내치려 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가긴 가겠지만 그래도 제가 없으면 당장 여행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점점 더 무례하구나.
너만 잘났다는 말이냐? 팔개와 오정은 아무짝에도 술모가 없단 말이냐? 이런 말을 듣자 손오공은 섭섭하기도 하고 서글퍼져서 풀이 죽어 말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했으면서 이제 와서 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긴고주라는 주문은 정말 괴롭습니다. 이제 2번 다시 외우지 않겠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요괴에게 붙들린다거나 팔개나 오정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다시 저를 생각해내시고 그 주문을 외우실 거려. 그러면 저는 심리 밖에 떨어져 있어도 머리가 아플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생각을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나서 계곡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옆에 있는 바위에 즉시 먹을 갈아 한 장의 파문장을 써서 손오공에게 건네주었다. 자,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고 너도 내 제자가 아니다. 손오공은 파문장을 받아 힘없이 소매 속에 집어넣었다. 그럼 할 수 없군요. 이만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손오공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 말했다. 마지막으로 작별의 예는 올리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등지고 서서 냉정하게 외면했다. 나는 악한 사람의 예는 받지 않는다. 그러자 손오공은 몸에서 3가닥 털을 뽑아 신의 신법을 써서 3명의 가짜 손오공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합쳐 4명의 손오공이 되어 삼장법사를 향해 사방에서 예의를 올렸다. 그러고 나서 본래대로 돌아가서 사오정을 향해 말했다. 오정아, 아무쪼록 저 간사한 팔개놈의 고자질을 조심해라. 그리고 만약 요괴가 사부님을 덮치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이 손오공이 사부님의 첫 번째 제자라는 것을 말해줘. 그러면 그놈들은 무서워서 도망칠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서 손오공은 지금이라도 삼장법사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다가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풀이 죽은 채 구름을 타고 화가산을 향해서 날아갔다. 황포랑과의 싸움. 손오공이 가버린 후 삼장법사는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다시 서쪽으로 나아갔다. 일행은 아주 깊은 숲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냥 산길이어도 걷기가 힘든데 이렇게 덤불이 많으니 더욱 힘들구나. 게다가 무서운 괴물이나 맹수가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구나. 조심들 하거라. 저팔계는 잔뜩 긴장해서 창으로 덤불을 헤치며 앞장서서 나아갔다. 한참을 가다가 삼장법사가 말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프구나. 팔개야,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너라. 드디어 실력 발휘를 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저팔계는 우쭐해하며 즉시 달려갔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인가라곤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헤매다가 완전히 녹초가 된 저팔계는 혼자 중얼거렸다. 오공 형님은 사부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구해왔는데 내가 직접 해보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경우가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님 운공을 안다는 게야. 저팔계는 힘이 빠져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슬슬 졸음이 왔다. 에라 모르겠다. 잠깐 잠이나 자고 가자. 저팔계는 풀숲에 벌렁 누웠다.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려 했으나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는지 눕자마자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골아떨어져 버렸다. 이제 곧 해도 저물 텐데 팔개는 대체 어딜 간 게지. 오정아, 내가 가서 찾아보거라. 그 녀석은 원래 먹을 욕심이 많은 녀석이에요. 지금쯤 아마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혼자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을 겁니다. 다 먹고 나면 돌아오겠지요. 사오정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지만 삼장법사는 여전히 걱정을 하며 사오정을 재촉했다. 할 수 없이 사오정은 지팡이를 들고서 저팔계를 찾아 나섰다. 혼자 남게 된 삼장법사는 저팔계와 사오정을 걱정하며 소나무 숲을 이리저리 거닐게 되었다. 그러다가 숲 한쪽에서 은은히 빛나는 탑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탑으로 저녁노래 반사되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저렇게 귀한 탑이 있는 걸 보니 아래에 훌륭한 절이 있음이 분명해. 한번 찾아봐야겠군. 삼장법사는 빠른 걸음으로 그쪽을 향해 갔다. 그곳에는 정말 절이 있었다.
삼장법사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돌침상 위에 흉측한 얼굴의 요괴가 잠들어 있었다. 삼장법사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뛰어나왔다. 이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뜬 요괴는 부하를 불러 명령했다. 밖에 누가 온 것 같구나. 가서 살펴보거라. 밖으로 나온 부하 요괴는 삼장법사가 허둥지둥 도망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돌아와 대장 요괴에게 말했다. 두목님, 하얗고 연약해 보이는 스님 같습니다. 요괴는 껄껄 웃으며 좋아했다. 삿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로구나. 잘됐다. 어서 가서 잡아오너라. 부하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삼장법사를 붙잡았다. 그리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요괴 앞으로 데려갔다. 요괴는 매우 기뻐하며 삼장법사에게 소리쳤다. 이놈,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냐? 삼장법사는 부들부들 떨면서 대답했다. 나는 대당국 황제의 명령을 받고 천축으로 부처님의 불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요. 우연히 이곳을 지나게 되어 참배를 할까 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되었소. 무례를 용서하시오. 역시 내 짐작대로구먼. 도시에서 온 자라고 생각했더니 나는 그런 놈을 한번 잡아먹어 보고 싶었는데 마침 잘됐다. 요괴는 부하들에게 삼장법사를 꽁꽁 묶게 하고 다시 물었다. 너희 일행은 몇 명이나 되느냐? 저팔계 사오정이라는 제자둘과 백마 한 필이 있소이다. 이게 웬 떡이냐? 인간 셋에 말이 한 필이라. 오늘은 아주 배부르게 먹겠구나. 그럼 나머지도 잡아올까요? 부하들이 묻자 두목요괴가 말했다. 그럴 것까지 없다. 제 스승을 찾아 제 발로 걸어올 테니. 옛말에도 있지 않느냐. 팔로 온 물건은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때 사오정은 저팔계를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인가도 없고 저팔계도 간 곳이 없자 언덕 위로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풀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건 저팔계가 코를 골며 잠꼬대를 하는 소리였다. 사오정은 저팔계의 귀를 냅다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고는 소리쳤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요? 저팔계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물었다. 지금 몇 시지? 얼른 일어나지 못해요. 사부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두 사람이 급히 삼장법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곳으로 갔다. 그러나 삼장법사는 없었다. 사오정은 화가 나서 저팔계를 향해 소리쳤다. 그것 봐요. 형님이 팔자 좋게 낮잠이나 자고 있는 동안에 사부님이 요괴에게 붙잡혀 가신 게 틀림없다고요. 아냐, 어디 산책이라도 가신 걸 거야. 저팔계와 사오정은 서둘러 삼장법사를 찾아 나섰다. 그러다가 드디어 탑 밑에 있는 절 앞까지 왔다. 문은 잠겨 있고 옆에 있는 도리에 완자산 파월동이라는 6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사부님은 분명 이곳에 계실 거야. 내가 들어가 보겠다. 저팔계는 창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문 열어라. 어서 문을 열어. 문을 지키고 있던 요괴가 두 사람의 모습을 문틈으로 내다보고는 즉시 대장 요괴에게 알렸다. 드디어 왔습니다. 물건을 팔러 왔다니까요. 입이 툭 튀어나온 놈과 거무칙칙한 얼굴을 한 놈이 왔습니다. 그놈들이 분명 저팔계와 사오정일 게다. 좋다. 내가 직접 그놈들을 잡아오마. 요괴는 황금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서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 요괴는 황금 갑옷 때문에 황포랑이라 불렸다. 네 이놈들, 어디서 소란을 피우느냐. 우리 사부님을 어서 풀어주지 못하겠느냐. 아, 그 중 말이구나. 지금 내 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다. 그렇지, 너희들도 좀 먹어보겠느냐. 멍청한 저팔계는 먹는 이야기가 나오자 귀가 솔깃해져서는 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사오정이 서둘러 저팔계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정신 좀 차리쇼. 그저 먹는 거라면 정신을 못 차리니. 속으면 안 돼요. 저놈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 요괴들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팔계는 정신을 차리고 창을 휘두르며 요괴를 향해 덤벼들었다. 요괴는 날쌔게 몸을 피해 큰 칼을 휘두르며 대항했다. 둘 다 공중으로 날아올라 일대 격전을 벌였다. 그것을 보고 사오정도 지팡이를 휘두르며 저팔계를 돕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러자 싸움은 3파전이 되어 쉽게 승부가 나질 않았다.
보상국의 공주. 한편 이곳은 삼장법사가 갇혀 있는 곳이다. 삼장법사는 밧줄에 꽁꽁 묶여 꼼짝도 못하고 혼자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러자 안쪽에서 나이가 30살 정도 되는 한 여인이 나타나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스님, 어디서 오셨는지요? 어쩌다가 이런 곳에? 삼장법사는 이 여인 또한 요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게냐? 잡아먹을 테면 어서 잡아먹어라. 나도 이제 다 포기했으니. 그러자 여인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사람 고기 따위는 먹지 않습니다. 저의 집은 여기서 서쪽으로 300리 떨어져 있는 보상국이라는 곳인데 저는 그 나라의 셋째 공주랍니다. 이름은 백하수라고 합니다. 13년 전에 이곳 요괴에게 잡혀와서 억지로 그의 아내가 되어 아이까지 낳았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도 달리 방법이 없어 매일매일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는지요? 나는 당나라의 승려인데 천축으로 부처님의 불경을 가지러 가던 중 요괴에게 붙잡히게 되었소. 내게는 2명의 제자도 있는데 아마 우리 모두 통째로 잡아먹힐 겁니다. 그러면 보상국을 지나가겠군요. 할 수만 있다면 저의 편지를 부모님께 전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 보답으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삼장법사가 기꺼이 승낙을 하자 공주는 재빨리 편지를 써서 건네주고는 삼장법사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뒤쪽으로 안내했다. 앞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지금 한창 싸움 중이니까요. 어서 가세요. 뒤는 저에게 맡기시고요. 삼장법사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한 후 뒷문으로 도망쳐 풀숲에 몸을 숨겼다. 한편 공주는 서둘러 앞문으로 나가서 목청껏 요괴를 불렀다. 이것 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공중에서 저팔계와 사오정을 상대로 힘껏 싸우고 있던 황포랑은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 곧 칼을 버리고는 구름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잠깐 귀 좀. 공주는 요괴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그래. 그렇게 하지. 당신의 부탁인데 무언들 못하겠소. 요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저팔계를 향해서 소리쳤다. 팔개놈아, 이제 그만 내려오너라. 내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우리 부인의 얼굴을 봐서 너의 스승을 풀어주기로 하겠다. 내 스승은 지금 뒷문으로 나갔으니 빨리 데리고 사라지거라. 이 말을 듣고 저팔계와 사오정은 지옥에서 빠져나오기라도 하듯 좋아하며 풀숲에서 삼장법사를 찾아 함께 길을 떠났다. 일행은 다시 며칠 동안 서쪽으로 계속 나아갔다. 어느덧 299리를 걸어서 보상국에 도착했다. 삼장법사는 먼저 묵을 곳을 정한 다음 저팔계와 사오정은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서 궁궐 앞으로 가서 왕을 뵙겠다고 청했다. 국왕은 삼장법사가 당나라의 훌륭한 스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꺼이 그를 반겼다. 삼장법사는 국왕에게 완자산 파월동에서 백가수 공주를 만났으며 공주가 편지를 주어 가져왔노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국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날 일은 잊을 수가 없다오. 13년 전 8월 15일 때마침 보름달이 훤히 떠 있었는데 공주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오. 문무대신들을 시켜 궁궐안은 물론이거니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도 공주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소. 이제 알고 보니 요괴에게 납치당한 것을. 삼장법사가 소매 안에서 공주의 편지를 꺼내 국왕에게 내밀자 국왕은 재빨리 봉투를 뜯고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 한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읽지 못했다. 그곳에 모여있던 신하들도 왕의 그러한 모습이 너무도 측은해 모두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읽고 국왕은 울음을 멈추고 신하들을 향해 물었다. 그대들 가운데 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요괴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오겠는가? 그러나 신하들은 그저 무서움에 떨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신통력을 가진 요괴를 어떻게 저희들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곳에 계신 삼장법사께서는 동쪽 나라에서 천추까지 불경을 가지러 가시는 훌륭한 분이시니 분명 요괴를 물리칠 방법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일을 스님께 맡기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 말을 듣고 국왕은 삼장법사를 향해서 정중하게 부탁했다. 만약 스님께서 요괴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주신다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 알 뿐 요괴를 물리치는 방법 같은 것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먼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실은 제게 제자 둘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혼자이십니까? 그들의 생김새가 좀 흉측하게 생겼기 때문에 혹시라도 놀라실까봐 저 혼자 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서 제자들을 부르십시오. 국왕은 급히 사람을 보내 사오정과 저팔계를 데리고 오게 했다. 국왕은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직접 그들의 생김새를 보자 너무도 놀랐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국왕이 겨우 진정을 하고 물었다. 너희들 중 누가 요괴를 물리칠 재주를 갖고 있느냐? 그러자 저팔계가 넉살 좋게 나서며 말했다. 접니다. 저팔계는 으스대며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천봉원수를 지냈으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인간세계로 내려온 자라는 둥 36가지 묘법을 알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큰 몸집으로 변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는 둥 실컷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국왕은 저팔계를 향해 말했다. 그러면 한번 시범을 보여주겠느냐. 저팔계는 즉시 머리를 숙이고 주문을 외웠다. 커져라. 그러자 곧 구척에 가까운 거구가 되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너무 놀라 입도 다물지 못했다. 국왕도 크게 기뻐하며 술잔을 권하자 저팔계는 삼장법사를 향해 목례를 한 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럼 저는 이제 요괴를 물리치러 떠나겠습니다. 저팔계는 곧 구름을 만들어 그것을 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사오정도 황포랑의 솜씨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팔계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여 삼장법사의 허락을 받고 구름을 일으켜 뒤따라갔다. 드디어 두 사람은 파월동에 도착했다. 저팔계가 창을 휘둘러 힘껏 문을 내리쳤다. 그러자 돌문에 큰 구멍이 뚫렸다. 문지기 요괴는 깜짝 놀라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큰일 났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입이 튀어나온 자와 거무칙칙한 자가 다시 돌아와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이놈들 분명 저팔계와 사오정이렸다. 불쌍히 여겨서 풀어주었건을 은혜도 모르고 날뛴단 말이냐. 뭔가 잃어버리고 간 것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닐까요? 부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말하자 대장 요괴는 더욱 크게 소리쳤다. 이런 어리석은 놈아,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온 놈이 문을 부수겠느냐. 뭔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요괴는 갑옷을 입고 큰 칼을 휘두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내 놈들의 스승을 용서해 주었더니 이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냐. 그러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이 못된 요괴놈아, 내 놈은 아주 못된 짓을 했더구나.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못된 짓을 했다는 게냐. 보상국의 공주를 납치해와서 억지로 아내로 삼은 지 13년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국왕의 명령을 받고 공주를 데리러 왔다. 순순히 물러나라. 요괴는 너무 화가 나서 이를 부두둑 갈면서 큰 칼을 높이 쳐들고 돌진해 왔다. 저팔계는 재빨리 몸을 피하고는 창을 휘두르며 대항했다. 사오정도 지팡이를 휘둘러 저팔계를 도왔다. 그러자 다시 치열한 삼파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힘이 빠져버린 저팔계가 계속 돌진해 들어오는 요괴를 막아낸다는 것은 너무도 힘에 겨웠다. 창을 들어올릴 힘조차 없는 지경이 되자 저팔계는 사오정에게 말했다. 이봐 오정, 미안하지만 잠깐 저 녀석을 맡아주지 않겠나.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서 그래. 저팔계는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그대로 그곳을 빠져나와 풀숲에 몸을 숨긴 채 납작 엎드려 2번 다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쪽 귀를 쫑긋 세운 채 사오정과 요괴가 싸우고 있는 것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요괴는 저팔계가 도망치자 이번에는 사오정을 향해 덤벼들었다. 사오정은 있는 힘을 다해 대항했지만 결국 요괴한테 지고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끌려 들어갔다. 호랑이가 된 삼장법사. 오종을 잡아온 황포랑은 큰 칼을 들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그래도 그 중은 한나라에 존경받는 승려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중이 은혜를 저버렸을 리가 없지. 내가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그런 나를 잡아오라고 제자들을 보냈을 리가 없어. 이건 분명 마누라의 짓일 게야. 편지를 써서 국왕에게 자신이 이곳에 있음을 알린 게야.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때 마침 보상국 공주인 그의 아내가 황포랑 곁으로 다가왔다. 황포랑은 갑자기 달려들어 아내의 멱살을 잡았다. 이 못된 것, 나를 배신했겠다.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배신이라뇨. 다른 데로 말해. 내가 나 몰래 살짝 편지를 써서 그 중놈에게 주어서 보상국으로 보낸 거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편지라뇨. 모르는 일이에요.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구나. 좋다. 지금 당장 알아보자. 황포랑은 사오정에게 물었다. 이놈 사오정, 바른 대로 말해라. 국왕이 너를 이곳까지 보낸 것은 다 이 요사스런 것이 편지를 써보냈기 때문이지. 그렇지. 사오정은 잠깐 생각했다. 공주는 사부님의 은인이 아닌가.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저놈은 분명 공주를 죽일 테지. 그렇게 되면 은혜를 악으로 갚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나는 지금까지 사부님을 위해서 한 번도 큰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사부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사오정은 요괴를 향해서 소리쳤다. 무슨 소리? 편지 따윈 난 모른다. 우리 일행이 보상국에 도착했을 때 국왕이 우리에게 공주의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혹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 사부님이 여기서 비슷한 여자를 보았다고 했다. 그러자 국왕은 자신의 딸이 분명하니 꼭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해서 우리가 온 것이다.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죄도 없는 인간을 죽이면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사오정은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소리쳤다. 그러자 요괴는 갑자기 큰 칼을 내던지고 양손으로 공주를 일으켜 세웠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던 것 같소. 용서하오. 요괴는 공주에게 거듭 용서를 구하고 한참 동안 공주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요괴는 공주를 위로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도중에 요괴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나는 지금 보상국에 가서 왕을 만나보고 오겠다. 그러자 공주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안 돼요. 어째서 안 된다는 거요? 사위가 장인에게 인사하러 가는 게 당연하지 않소. 하지만 안 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시면 아버님은 놀라서 쓰러지실 거예요. 좋소. 그럼 아주 잘생긴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서 가리이다. 요괴가 이렇게 말하고 몸을 비틀자 곧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변했다. 자, 어떻소? 훌륭해요. 그러나 궁궐 안에 들어가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정체가 드러나면 큰일이니까요. 알겠소. 절대 술을 마시지 않으리이다. 요괴는 굳게 약속을 하고 곧 구름을 타고 보상국으로 날아갔다. 보상국 궁전 앞에 도착한 요괴는 문지기에게 점잖게 말했다. 국왕의 셋째 사이가 왔다고 아뢰어라. 문지기가 재빨리 국왕에게 보고했다. 그때 국왕은 삼장법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이 말을 들은 국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이상하군. 사이는 둘밖에 없는데 셋째 사이라니. 틀림없이 요괴일 것입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그런 수상한 자는 들여보내지 말아라. 국왕은 신하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러자 삼장법사도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지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상대는 다름 아닌 요괴입니다. 구름을 타고 다닐 정도의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못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순순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자 국왕도 할 수 없이 삼장법사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들어온 자의 모습을 보니 기공자 같은 미남에다 예의 또한 깍듯했다. 아무리 봐도 요괴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국왕은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서 온 누군가? 그리고 어째서 자네가 내 사위인가? 그러자 요괴는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했다. 저는 여기서 300리 떨어진 완자산의 파월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냥을 좋아해서 늘 들판에 나가 사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3년 전 매사냥을 갔다가 한 마리 호랑이가 등에 어린 소녀를 태우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활슈위를 당겨 호랑이를 쏘아 맞췄습니다. 그러나 그 호랑이는 소녀를 남겨두고 상처를 입은 채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는 그 소녀를 저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느 곳에 누구냐고 물어도 그저 어느 평범한 집의 딸이라고만 대답하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 소녀가 바로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저의 아내가 이 나라의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달려온 것입니다. 요괴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아, 그리고 그 호랑이 말입니다만 그 후 요괴로 변해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불경을 가지러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들었는데 그중에는 수상한 놈이 많다고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당나라의 승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니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 궁에 들어와 있다는 그 중놈도 그런 부류일 겁니다. 아니, 그 요괴 호랑이가 진짜 승려를 죽이고 가짜 승려로 변장해서 궁중 안으로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저 의자에 앉아있는 놈은 분명 13년 전 공주를 태우고 달아나려던 호랑이가 틀림없습니다. 부처님의 불경을 가지러 가는 승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귀가 얇아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국왕은 곧 그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매우 놀라며 소리쳤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그럼 제가 저놈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지요. 요괴는 주문을 외우며 술잔의 술을 입에 잔뜩 머금고는 삼장법사의 얼굴을 향해 확 하고 뿌렸다. 변해라. 요괴가 소리치자 삼장법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마리 호랑이로 변해 날카로운 발톱을 바싹 축혀 세우고는 어흥 하고 울부짖었다. 국왕을 비롯해 모든 신하들은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도망치기에 바빴다. 호랑이로 변한 삼장법사는 군사들에 의해 새벽녘이 되어서야 생포되어 쇠사슬로 꽁꽁 묶인 채 철장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국왕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준 답례로 국왕은 잔치를 열어 사위를 극진히 대접했다. 이윽고 밤이 되었다. 요괴는 숙소인 은안전에 들어가 가장 윗좌석에 앉아서 득이양양해하면서 18명의 아름다운 궁녀들에게 둘러싸여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요괴는 점점 술에 취해 급기야는 인사불성이 되어버렸다. 그러자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으하하하하. 요괴는 공중에서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내며 큰 소리로 웃더니 옆에서 비파를 타고 있던 궁녀를 때려서 죽여버렸다. 나머지 궁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안은 곧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모두들 도망치고 요괴 혼자 남게 되었다. 요괴는 혼자가 되어서도 기분이 좋아 계속해서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싸움에 나선 백마. 글쎄 그 스님은 호랑이가 둔갑한 거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수군거렸다. 소문은 계속 퍼져서 마구간에 메어져 있던 백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백마는 그 소문을 듣자 너무도 슬펐다. 분명 사부님은 요괴의 술수로 호랑이 모습으로 변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실 거야. 이 노릇을 어떻게 하지? 오공 형님은 돌아가 버렸고 팔개와 오정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래, 내가 나서서 사부님을 구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백마는 이렇게 결심하고 고삐를 끊고서 원래의 모습인 용의 모습으로 변해 검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높이 올라갔다. 그가 공중에서 내려다보니 은안전 마당은 대낮같이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보니 안에서는 요괴가 사람 고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리석은 놈. 요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군. 좋다. 내 저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용은 부르르 몸을 흔들고는 한 아름다운 궁녀로 변신해서 살며시 안으로 들어가 요괴를 향해 상냥하게 인사를 했다. 술을 한 잔 올리러 왔사옵니다. 요괴는 기뻐하며 말했다. 오냐, 한 잔 따르려무나. 용은 자꾸자꾸 요괴에게 술을 권했다. 술에 취한 요괴는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 노래를 불러라. 네, 잘은 못하지만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나서 또 술을 권했다. 춤을 추어라. 네, 잘은 못하지만 추겠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는 흥이 나질 않사옵니다. 그러자 요괴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집에서 휙 하고 칼을 빼서 용에게 건네주었다. 용은 그것을 받아들고 위아래 앞뒤 할 것 없이 번뜩번뜩 휘두르며 춤을 추었다. 용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자 그것을 보고 있던 요괴는 몹시 어지러워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때를 놓칠세라 궁녀로 변한 용이 잽싸게 요괴를 향해 칼을 내리쳤다. 에잇! 그러나 요괴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재빨리 몸을 피하고는 옆에 있던 화로를 들어 칼을 막았다. 이 화로는 모두 강철로 되어 있어서 그 무게가 배 끄는 조끼 되는 것이었다. 용과 요괴는 열심히 싸우면서 은한전에서 나왔다. 용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요괴도 뒤따라 구름 위로 올라와 둘은 구름 위에서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싸움 끝에 힘이 빠진 용은 계속 공격해오는 요괴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칼을 내리쳤지만 요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으로 막아내고 다른 한쪽 손에 가지고 있던 화로를 용을 향해 던졌다. 용은 재빨리 피했지만 불행히도 요괴가 던진 화로가 뒷발에 떨어지고 말았다. 용은 순간 당황해서 구름에서 뛰어내렸는데 마침 그곳에는 궁궐에서 흘러나오는 도랑이 있었다. 용은 잽싸게 그 물속으로 숨었다. 뒤쫓아온 요괴는 용의 행방을 찾았지만 결국 포기하고 은한존으로 들어가서 다시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다. 용은 잠시 바깥의 동정을 살피다가 이윽고 물에서 나와 구름을 타고 다시 말로 변해 마곡간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가엾게도 온몸이 물에 젖은 데다가 발에는 상처까지 입고 있었다. 한편 풀숲에 숨어있던 저팔계는 용이 이렇게 당한 것도 모르고 그대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문득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니 벌써 해는 저물어 한밤중이었다. 화들짝 놀란 저팔계는 구름을 타고 보상국으로 달려가 먼저 숙소에 가보았다. 그러나 사오정은 물론이고 삼장법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만물이 깊이 잠든 한밤중이어서 휘영청 달만 밝을 뿐이었다. 그래서 마국간으로 달려가 보았다. 그랬더니 백마가 발에 큰 상처를 입고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무슨 일인지 깜짝 놀란 저팔계가 백마를 흔들어 깨웠다. 이봐, 무슨 땀을 이리 흘리지? 그리고 발에 상처는 뭐지? 잠에서 깬 백마는 저팔계를 보자 소리를 꽥 질렀다. 형님.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저팔계는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백마는 곧 저팔계의 소매를 잡고서 소리쳤다. 형님, 큰일 났어요. 사부님께 큰일이 생겼어요. 알고 있죠. 뭘? 난 몰라. 아직 모른다고요. 세상에. 실은 백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니까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참 넌 걸을 수 있니? 걸을 수는 있어요. 왜요? 걸을 수 있으면 넌 그냥 바다로 돌아가거라. 나는 짐을 짊어지고 고로장에 있는 내 마누라한테 돌아갈 테니까. 백마는 저팔계의 소매를 꽉 잡고 울면서 말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어쩌면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달리 방법이 없잖니. 오정은 붙잡혀 있고 내 힘으로는 아무래도 요괴를 물리칠 자신이 없으니 도망치는 수밖에 더 있겠나. 백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팔계에게 애원했다. 도망치자는 말은 하지도 말아요. 정말 사부님을 구할 생각만 있다면 그를 불러오면 되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지? 오공 형님 말이에요. 팔계 형님이 구름을 타고 화가산에 가서 오공 형님을 불러오세요. 오공 형님이라면 충분히 사부님을 구해내고 내 원수도 갚아줄 거예요. 그 녀석은 안 돼. 그 원숭이는 아무래도 나랑은 맞질 않아. 나는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였는데 그 녀석은 앙심을 품고 나를 노리고 있으니 설령 내가 부탁한다고 해도 그 녀석은 절대 와주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가서 한마디만 하면 잘 왔다고 하면서 그 여의봉으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걸. 아니에요. 절대 팔계 형님을 죽이진 않을 거예요. 오공 형님은 의리가 있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오공 형님을 만나면 사부님이 요괴에게 잡혀있다는 둥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요.
그냥 사부님이 후회하며 형님을 오라고 하셨다고만 해요. 그렇게 적당히 속여서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이곳까지 데려오기만 하면 오공 형님도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요괴를 무찌르고 사부님을 구할 거라고요. 그래, 할 수 없지. 너도 이렇게 사부님 걱정을 하는데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겠지. 하지만 만약 그 녀석이 온다고 하면 나도 같이 올 것이고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나도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오공 형님은 반드시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팔계는 즉시 창을 어깨에 메고는 구름을 타고 넘실거리는 동해를 넘어 화가산으로 갔다. 어느샌가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현장법사와 서유기가 탄생하기까지. 서유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이 등장하는 동양의 환상 모험 소설이다. 소설 속의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은 가공인물이지만 당나라의 승려 현장은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가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간 이야기도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629년 30살의 젊은 승려 현장은 홀로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 인도, 즉 천축으로 불경을 구하러 갔다가 17년 만에 본문으로 된 불경 657부를 가지고 돌아왔다. 당 태종과 백성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했고 현장법사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 번역소를 차리고 번역을 하여 불교 전파에 힘썼다. 현장법사는 17년 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한 길고 오랜 여정에서 몸소 겪고 목격한 갖가지 기이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는데 제자들이 이 신기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대당 서역기를 지었다. 그 후 현장법사가 겪은 고생담과 서역의 이국적인 풍경에 이야기가 보태지고 윤색되기 시작했다.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현장법사를 도와 요괴를 물리치는 손오공이 등장하더니 어느새 현장법사를 대신하여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고 이어 저팔계와 사오정이 등장하여 한층 재미를 더했던 것이다.